호개그의 창시자, 만능 엔터테이너 손원수, 민방위 전문 아나운서 이윤선, 떠오르는 신인 개그맨 유령. 제가 2019년도 처음으로 민방위를 가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 민방위 갈 때, 네. 방탄 준비하고, 전투복 준비하고, 총도 확실하게 준비하고. 아, 선배님. 지금 시대가 어느 데 그런 개그를 하십니까? 왜 뭐 2019년 뉴개그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니까 지금. 사실 민방위라는 것이 이게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의무인데 의무죠. 거기다가 또 가면 유익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날 되면 왜 이렇게 귀찮은 거지? 가기가 싫죠. 네. 저희 오빠도 헌소 씨처럼 이런 반응이에요, 늘. 그렇죠. 뭔가 출장 안 잡히나? 뭐 이런. 그렇게 된다니까. 아, 저는 오히려 이게 1년 차니까 좀 더 좀 열심히 해보고 싶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이거든요. 안 가봐서. 가봐라. 이 확실한 이 지식이 필요하긴 해요, 그죠? 그죠, 그죠. 저희 그럼 오늘 한번 네. 이동해서 좀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당신이 알아야 할 민방위 지식. 자, 저희가 이제 민방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제가 네. 민방위라는 단어는 아는데 이게 무슨 교육인지는 사실 몰라요. 두 분은 아시나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도 이제 올해 처음으로 편입돼가지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면 뭐 이쯤에서 이 민방위 만렙인 내가 나서야 될 때가 됐네요. 예. 두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민방위 관련된 상식 퀴즈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민방위란 전시나 재난 등 국가의 다양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민간이 주체가 되어 조직된 자위적인 민간 방위 활동을 말하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네. 민방위 대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또 할까요? 정답! 아, 뭐 천사인데? 뭐 천사인데? 거의 왔어. 거의 왔어요. 거의 왔어. 천사하면은 수호천사. 정답. 아, 이거 알고 맞춘 거 아니죠? 너무 가로채기 아닌가 이건? 오, 대단합니다. 네네. 아, 맞습니다. 바로 국민수호천사라고 불립니다. 이 외에도 민방위는 민간인이 주체가 되어 활동을 벌이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간안보 시스템 또는 시민방위라고도 불립니다. 그럼 두 분이 바로 국민수호천사? 뭐 저는 뭐 대한민국 민간 안보 시스템? 나는 뭐 시민방위, 예, 시민방위. 아니 그런데 왜 국민 수호천사 같은 이 민방위 활동이 필요한 건가요, 이게? 그거는 아마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이기 때문 아닐까요? 물론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시 상황보다 인간 사회에서 언제나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는 대형 화재 같은 각종 재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 유지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분단 국가 아닌 나라들도 이 민방위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실례로 분단 국가가 아닌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스위스 등의 민방위가 있습니다. 아, 이게 우리나라만 민방위가 있는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 의무자는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 대한민국 남성이면 무조건 해야 되는데 우리 선배님은 혹시 나이가 끝나지 않으셨나? 이분들 저 아직도 술집 들어가면 민증 검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에이. 입장 못 시키려고 하는. 이분 말이야 오늘 초면에 말 함부로 하시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나이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만 40세까지 민방위 교육 대상자고요. 올해로 따지면은 79년생까지가 대상자입니다. 네네. 또한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 모두 민방위 대원 자격이 있습니다. 이참에 우리 윤선 씨도 한번 받아볼까요? 왜 웃으세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다고요? 잘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혼이 나 봐야. 아직 몰라서. 민방위란 국가의 다양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민간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민간 방위 활동을 말합니다. 민방위는 만 20세 이상부터 만 4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남자로 편성됩니다. 인간 사회에서 언제나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는 대형 화재와 같은 각종 재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 유지 목적을 위해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민방위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뭐하니? 선배님 뭐 보고 있는데 선배님 혹시 민방위 임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민방위 만렙이야. 역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민방위의 임무가 뭘까?
야, 그거야 당연히 비상사태 발생 시. 뭘 또 비상사태예요, 선배님. 민방위는 평상시예요, 평상시. 평상시야? 예. 아니, 그 국가가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거 언제 바꾼 거야? 그러면 선배님. 이게 민방위가 직장에서 받는 거, 동네에서 받는 거, 이 두 개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민방위의 어떤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지금부터 네. 본격적으로 알아보면 돼. 좋습니다. 알아보자고. 당신이 알아야 할 민방위 지식. 손원소 씨가 예, 예. 무룡 씨 질문에 많이 당황하셨더라고요. 아닌데요? 당황 안 했는데요? 안 하셨어요? 아니, 선배님이 민방위 뭐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아니, 저랑 다르게 피쳤더라고요, 그냥 똑같이. 목소리 좀 커졌어. 좀 줄여. 그래. 아니 그런데 이 민방위가 네. 직자니까 이제 평상시 때랑 유사시 때랑 이렇게 두 가지 임무로 구분이 된다던데 이제는 확실히 아시는 거죠? 네, 제가 그 이후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그 평상시 때는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각종 재난과 비상을 대비하는 예방 활동을 하고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와 함께 민방위 경보망과 경보 처리 관리도 합니다. 아니, 그럼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죠? 비상 및 재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민방위 대원은 인명 구조 및 노력 지원을 해야 하는데요. 경보를 전파하고 주민을 통제 분산시키는 역할과 함께 교통을 통제하거나 불빛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인명 구조와 의료, 서화 활동과 함께 피해 시설물의 응급 복구도 지원해야 합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시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죠. 정확히 말하자면 전쟁이 발발해 적이 침공했을 때는 군사 작전에 필요한 물자를 운반하는 노력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바로 각종 재난과 비상사태로부터 내 자신과 가족 그리고 뭐 친구와 이웃 넓게는 뭐 지역까지 지켜야 하는 우리 민방위의 임무이자 역할이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두 분은 그러면은 가끔 민방위 교육 들으시면서 이런 기본적인 거 왜 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솔직히 이게 들을 때마다, 교육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들어야 되나, 지금? 이런 안 좋은 생각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들어야 됩니다. 민방위 교육을 듣는 이유는 알아야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방위 교육은 갑작스러운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2016년 음식점 주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손님을 이 민방위 교육에서 배웠던 심폐소생술로 살렸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는 것, 그리고 국가 안보와 자주 국방 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일들이 저한테도 막상 닥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무섭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민방위 교육이 시간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자, 민방위 교육은 교육 대상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연중 운영되는데요. 1년에 4년차 사이에 대원과 대장, 전문 요원 등은 연 1회 4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요. 5년차 이상부터 만 40세까지의 대원들은 연 1회 1시간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 시간 차이뿐만 아니라 제 주위 이제 뭐 남사친이나 오빠를 보면은 네네. 어떤 분은 동네에서 받고 왜 웃으시죠? 아니, 남사친이라고요. 남사친. 네, 거짓말인 거 아는데. 신조 모르시나요? 알겠습니다. 네. 어떤 분은 동네에서 받고 어떤 네. 분은 직장에서 받더라고요. 이게 뭐 선택권이 있는 건가요? 그것은 민방위대 편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민방위대 편성은 지역 단위와 직장 단위로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 지역 민방위대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역 민방위대는 통민방위대 및 기술지원대 두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직장 민방위대는 정부, 공공기관, 산업체에 설치되어 직장 방어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네요. 민방위 대원은 일상생활에서의 응급 상황에서부터 크게는 국가의 비상 상황, 재난 상황까지 어떤 상황에서든 내 자신과 내 가족, 이웃, 지역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이 지역 단위와 직장 단위의 두 종류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분 민방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셨죠? 어느 정도. 좋아. 두 분의 자신감. 자,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민방위 동원은 언제 발령될까요? 정답! 3번. 정답이다. 3번. 이거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예. 주관식이다. 아, 정답. 오, 야, 빨라. 제가 또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스스로 지상받는 아나운서지 않습니까? 예. 정답.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오, 정답. 박수 한번 줘요. 또요? 또 있습니다. 또? 힌트 없어요, 힌트? 힌트. 힌트는 태안 바다. 태안바다. 태안바다? 태안바다 뭐지? 정답. 아우, 야, 맞추네. 정답. 네.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 자연재해 발생했을 때. 야. 또요? 또 있어요. 아, 선배님. 네. 아, 이게 주관식이라는데, 객관식 보기보다 많으면 어떡해요, 이게 답이.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저도 다 알고 있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알아보시죠. 후. 당신이 알아야 할 민방위 지식. 자, 그 외에 정답 궁금하셨죠? 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방위 동원은 전쟁 시에도 발령이 되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응급조치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민방위 동원이 발령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응급조치라는 게 대체 어떤 상황이죠? 민방위 동원에는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4가지요. 예. 자, 첫 번째, 전면적, 공습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 두 번째, 경찰력, 군사력 외에 민방위대 동원이 필요할 때. 자, 세 번째, 대통령이 인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국가 동원력 발령 시.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4번째. 네 번째, 자연 재난이나 사회 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해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는 그 사태를 수습하기 곤란할 때. 이렇게 돼갑니다. 와우. 아, 그럼 실제로 민방위 동원 명령을 가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 동원이 발령되면 방송이나 비상 연락망 등을 통해 민방위 대장이 해당 내용을 전파하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전달받은 민방위 대원들은 대장이 지정해준 특정 장소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민방위 동원 명령이 발령이 됐을 때 그 지역에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어떡하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비해 응소 시간을 다르게 정해하고 있습니다. 동원 명령 발령 지역이나 인접한 시, 군, 구에 있는 사람은 동원 명령 발령 후 6시간 이내, 그리고 그 외에 육상 지역에 있는 사람은 24시간 이내, 그리고 섬 지역에 있는 사람은 48시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럼 만약에 그 민방위 동원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 가려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가야 됩니다. 이 동원 명령에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그럴 수 있으면 처벌받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되고요. 불응자 처벌에도 규정이 있는데요. 먼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 명령에 불응하거나 불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죠?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이 1,000만 원이라고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없죠? 아예 없어요. 그럼 잘 받으세요. 꼭 아시겠어요? 가셔야 합니다. 꼭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꼭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국가적 재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 명령에 불응하거나 명령 불이행한 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은 어떡하죠? 그렇죠. 신체 장애인분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관혼상제, 또 재해를 당한 경우, 이럴 때 또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동원을 유예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도 다행히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신 분들을 유예해 준다니까 좀 천만다행이네요. 민방위 동원에 가게 되면 어떤 걸 받게 되나요? 저희 뭐 군사훈련 뭐 이런 걸 받나요? 아니죠. 기본적으로 지원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집결 뒤에 대원별로 임무 및 행동 요령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화재나 지진 같은 현장 출동에 동원됐을 경우 현장에서 주민대피, 응급복구, 인명구조 등의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군사작전상 동원됐을 경우 단독 행동은 절대 자제해야 됩니다. 지휘자의 명령에 따라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활동 범위는 민방위대 소재지 읍면동 관내 지역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민방위 동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응급조치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발령이 됩니다. 민방위 동원은 방송이나 비상 연락망 등을 통해 민방위 대장이 내용을 전파하고요. 그에 따라서 정해진 장소로 가야 됩니다. 불응자 처벌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수습하는 활동을 하게 되고요. 군사작전상 동원됐을 경우에는 지휘자의 명령에 따라 대응하게 됩니다. 이제 두 분께서는 굉장히 이 민방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민방위 관련된 만렙짜리 문제를 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자신 맞출 수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네. 있으세요? 자, 이 문제는 대한민국에 쭉 살았다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네네. 두 분께서는 그 민방위 할 때 그 사이렌 소리 들어보셨죠? 아, 많이 들어봤죠. 네. 그거 어떻게 내요? 그렇죠. 누구나 알고 있는 게 그 소리인데. 그게 그 소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전혀.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내는 겁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소리를 들려드릴 테니까 그 소리가 어떨 때 나오는 소리인지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리 주세요. 와우와 와우와 다녀오겠습니다. 와, 진짜. 저분 괜찮으신 건가요, 지금? 아니, 여기서 자기 노래 홍보하는 게 말이 되나? 저희끼리 그냥 진행하시죠, 그냥. 그러면은 저분 이제 가게 놔두고 네. 저희끼리 이제 민방공 대피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가보시죠. 출발. 당신이 알아야 할 민방위 지식. 와우와 와우와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다녀왔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선배님. 미안합니다. 이제 잘 다녀왔으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그 민방공 경보가 두 가지 소리로 나뉜다고 했죠? 잠깐만요. 경보가 뭔지는 알겠는데 민방공 경보 그게 뭐죠? 이제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민방공이란 민방위에서 국가적 재난을 제외한 적의 무력 침공에 대응하는 훈련을 뜻하는데요. 한마디로 대한민국 안보의 알람 소리라고 할 수 있는 게 민방공 경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민방공 경보가 정확히 어떻게 두 가지 소리로 구분이 되는 거죠? 국민 여러분, 여기는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소입니다.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 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 시설로 안전하게 대피하시고 방송을 들으면서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금 들으신 이 사이렌이 공습 경보입니다. 적의 공습이 임박 또는 강행되었을 때 3분 동안 높낮이가 있는 파상음으로 라디오나 TV 또는 확성기 등으로 전파가 됩니다. 만약에 이 공습 경보가 울리면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가까운 대피소나 지하철역, 지하 쇼핑센터 등으로 신속 대피하셔야 됩니다. 야간 시에는 적에게 위치를 숨기기 위해 실내 모든 전등을 소등을 하고 야외에서 운전 중이라면 우측에 차를 세우고 대피를 하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는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소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발령했던 공습경보를 경계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계속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방송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조금 전에 들었던 공습 경보랑은 소리랑 내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약간 비슷한 듯 하면서 또 약간 달라요. 맞습니다. 방금 들으신 소리, 이 소리는 경계경보라고 합니다. 네. 적의 공습이 예상될 때 1분간 평탄음으로, 아까는 높낮이가 달랐죠? 네네네. 이번엔 평탄음으로 라디오, TV, 확성기 등으로 전파가 됩니다. 이때는 정부의 방송을 청취하면서 안내에 따라 대피소 또는 지하시설로 대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 민방공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로 대피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사실 이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이 드물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도 이 대피소 요 표지판은 몇 번 봤는데 정확히 우리 동네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건 잘 모르거든요. 아니, 이롱 씨. 네. 그 동네 맛집은 어딘지 정확히 알고 계시죠? 저희 동네에 화사가 곱창을 먹었던 데가 거기 딱 있거든요. 거기는 아직도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가나요? 아, 이분까지. 아, 두 분 왜 그러십니까? 두 분 정신 차리시고 이 피난소 대피소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사실 우리나라 시민의 70% 이상이 우리 두 분처럼 집이나 직장 근처 대피소를 잘 모른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 119를 찾는 것처럼 재난이나 전시 때는 재빠르게 대피할 수 있게 미리 근처 대피소를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집이나 직장 근처에 대피소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어디 있는지 어떻게 찾을 수 있죠? 두 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는 전국의 대피소가 18,000곳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서울만 해도 3,350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많이 위치해 있네요. 진짜 많은데요. 그렇죠. 네,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시면 근처 어디에서나 대피소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자면 먼저 국민재난안전포털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그리고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서 근처 대피소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PC뿐만 아니라 우리 스마트폰으로도 그 앱을 다운받아서 간편하게 찾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이게 그 배달 어플에서 막 배달시키는 것보다 대피소 찾는 게 더 쉽다는 거잖아요. 기승전답. 그럼 말 나온 김에 한번 그래요.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너무 쉽죠? 생각보다 진짜 많다. 네. 진짜 저 지금 몇 분도 안 걸렸는데 바로 집 근처 수십 개가 찾아졌어요. 이미 우리는 비상사태에 목숨을 건진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도 접경 지역의 전용 대피 시설, 그리고 보통 지하철역, 지하 주차장, 공공기관 지하층, 건물 지하실을 대피소 표지판을 부착하여 민방공 대피소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만 평소에 잘 인지하고 계시면 완벽해집니다. 네. 역시. 민방위는 비상사태와 재난사태 등을 모두 포괄하는 민간 방위 활동입니다. 그리고 민방공은 민방위에서 국가적 재난을 제외한 적의 무력 침공에 대응하는 훈련을 뜻합니다. 민방위 경보는 대한민국 안보의 알람소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보가 울리면 경보에 따라 대피 준비를 하거나 실제 대피를 하셔야 합니다. 대피소는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전 세계가 자유롭지 못한 핵과 생화학 무기. 내전 중인 나라에서는 이와 관련된 공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는데요. 폭발 즉시 엄청난 화력과 파괴력을 가진 이 무기들로부터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도망가도 안 되고 뭐 그냥 죽을 것 같은데. 대처법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하 벙커? 뭐 하여튼 뭐 지하철이나 뭐 그런 데 들어가라 이렇게 했는데 군대 있을 때 배우긴 했었는데 과연 그게 이제 실제 전쟁 시에 그대로 하는 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도시 생존 전문가 생존 21 오승엽 소장. 소장님, 아직 많은 분들이 핵이나 생화학 무기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핵무기 공격 시 어떻게 대처해야 안전할까요? 핵폭탄이 터지면은 열선, 폭풍, 방사선 이렇게 3대 효과가 순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히 근처 지하 대피소 혹은 지하 시설로 대피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근처에 지하 대피소가 없다면은 최대한 빨리 건물 뒤나 큰 구조물 뒤로 몸을 숨기셔야 합니다. 또한 핵폭발 성광을 느끼면은 폭발 반대 방향으로 엎드리되 눈과 귀를 모두 막고 입을 벌리셔야 합니다. 핵무기는 방사능 낙진과 또 피폭으로 인한 우려도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와 관련된 대처법도 있나요?
핵폭발 뒤에는 방사능 낙진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것도 잘만 대처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낙진의 방사능 수치는 7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10분의 1로, 또 이틀이 지나면 100분의 1로, 2주가 지나면 1000분의 1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바람까지 불고 비가 오면 더 빨리 농도가 떨어지죠. 즉 핵폭발 시에는 초기 사나흘만 이 안전한 지하 대피소에서 있으면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동해야 할 때는 꼭 마스크를 쓰고 우비나 방수 자켓을 입어서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모자를 써서 머리에 먼지가 내려앉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생화학 무기 또한 아주 위협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생화학 무기 공격을 받으면 신체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선 호흡 곤란, 구토, 피부 발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생화학 무기의 특성상 액체, 가스 등 다양한 형태의 독성을 가진 화학 물질이 호흡기 또는 눈과 피부를 통해서 체내로 흡수되기 때문에 오염 즉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럼 생화학 무기 공격 시엔 어떻게 또 행동해야 될까요? 화생방 공격 시에는 사이렌 대신 스피커 음성이 전달이 되는데요. 경보가 발령이 되면은 지하가 아닌 주위 건물 꼭대기나 고지대로 도망을 쳐야 합니다. 고지대로 도망치는 게 중요하겠네요. 화학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바닥으로 내려앉기 때문인데요. 아파트나 건물 내에는 환풍기를 끄고 유리창을 꼭 닫아야 합니다. 또 창틀과 출입구 틈도 테이프로 붙여서 밀폐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방독면이나 마스크를 쓰고 긴팔 옷을 입어서 피부 노출을 최소해야 합니다. 그럼 생화학 무기 공격 때에도 대처만 잘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생화학 무기가 살포가 돼도 바람이 날려서 효과가 줄어들고 또 요즘 건물들은 창호 밀폐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침투 효과도 많이 떨어지죠. 만약 생화학 무기가 살포가 된다면 제일 먼저 오염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생화학 무기는 입, 호흡기, 피부, 눈에 큰 타격을 주기에 직접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우이나 비닐을 착용하고 수건, 또 마스크, 장갑 등을 이용하여 코, 입을 감싸고 대피한 후에는 안전한 곳에 와서는 비누나 흐르는 물로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핵폭발이 일어났을 때 핵폭발 반대 방향으로 몸을 숨기고 눈과 귀를 모두 막습니다. 핵무기 공격 시에는 방사능 낙진을 조심하고 지하시설로 대피해야 합니다. 화학무기 공격이 있을 때에는 고지대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서는 창틀과 출입구 등을 테이프로 막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한 시민이 남성의 의식을 확인하더니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환자를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단 4분. 이후에는 심장이 회복되더라도 뇌사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인명구조에 동참하신 적 있으신가요? 인명구조에 동참하신 적은 없으시더라도 뉴스를 통해서 거리에서 쓰러진 환자를 지나가던 사람이 심폐소생술로 살려냈다는 소식은 접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심정지로 쓰러지는 환자가 연간 3만 명이 넘는데요. 하지만 이 환자 중 병원으로 옮겨져 살아남는 사람은 대도시가 5%, 지방은 2%대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심정지 환자 생존율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이유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더딘 활성화와 실수로 상황이 악화될 때의 두려움으로 인한 낮은 시행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명구조의 핵심인 심폐소생술에 대해 정확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사실 저도 그 잘못된 심폐소생술로 인한 그 상황을 두려워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사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저 같은 일반인보다는 119 같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는 이 4분 안에 응급조치를 시작을 하면은 이 사람을 살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4분이 지나면은 뇌 손상이 일어나고요. 10분부터는 다른 장기의 손상이 일어나서 회복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심폐소생술이야말로 인명구조의 핵심이자 생명을 살리는 지름길인데요. 그렇다면 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쓰러진 환자를 발견하면 119에 신고한 후에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조치를 취하는데요. 먼저 어깨를 두드리고 말을 걸어서 의식이 있는지, 또 숨을 쉬는지, 또 목 안에 이물질이 걸려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호흡이 없다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하는데요. 양쪽 가슴 사이의 정중앙을 두 손을 겹쳐서 강하게 누릅니다. 압박 속도는 초당 2회, 누르는 깊이는 성인 5cm, 어린이는 4cm 깊이로 합니다.
인공호흡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이 기존 심폐소생술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함께 하도록 했지만은 최근 연구 결과 가슴 압박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 정도로 심폐소생술을 했다가는 분명 가슴에도 압박이 갈 것 같은데 혹시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나요? 네, 이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끔 가슴뼈가 압박되면서 두둑거리는 느낌이 이제 손바닥에 전달이 되는데요. 이거는 부러지는 게 아닙니다. 또 부러지더라도 그 자체로는 큰 위험이 아니며 금방 회복이 됩니다. 간혹 뼈가 약한 분들은 그럴 수가 있는데요. 나이가 많을수록 또는 여성에게 골절이 좀 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인명구조 시 심폐소생술만 계속하면 될까요? 심폐소생술과 더불어서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와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이름 그대로 심정지가 온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의 정상 리듬을 가져오게 하는 도구로 자동 제세동기 AED라고도 불립니다. 현재 전국에 5,000대가량의 자동 심장 충격기가 배치되어 있고 점차 늘고 있습니다. 전기 충격이란 말 때문에 일반인은 사실 사용이 꺼려질 것만 같은데 사용 방법이 어렵진 않을까요? 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의학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일단 전원을 켜서 음성을 통해 사용 방법을 안내받을 수가 있는데요. 패드의 표면을 보면은 패드를 어디에 부착해야 하는지 위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에 따라서 상체에서 우측 쇄골 아래쪽과 좌측 겨드랑이 및 중앙선에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패드에 연결된 선을 귀에 꽂으면은 안내 음성이 나오는데요. 이때 심장 분석에 오류가 나지 않도록 환자의 몸에서 닿지 않게 주의를 해야 합니다. 심장 분석이 완료가 되고 기계에서 제세동 버튼을 누르라는 음성이 나오는데요. 제세동 버튼을 누르면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이 가해지게 됩니다. 이때도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모두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표면을 자세히 보면 자동 방법에 대해 글과 그림으로 설명돼 있더라고요. 위급 상황에서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내용에 따라 이용하시면 됩니다. 119에 신고한 후 환자의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양손을 깍지 끼고 환자의 가슴 중앙 부위에 수직으로 위치한 후에 초당 2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하시면 됩니다. 먼저 자동 심장 충격기에 전원을 켜고 환자에게 패드를 부착해 주세요. 심장 리듬 분석이 끝난 후 전기 충격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발생한 외상과 질환에 응급적으로 최소한도의 치료를 향하는 응급처치.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 지금부터 올바른 응급처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들이나 노인분들은 목에 떡이나 사탕 같은 이물질이 걸리는 응급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어떤 응급처치를 해야 될까요? 이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호흡곤란과 함께 양손으로 목을 감싸주면서 이 괴로움을 호소한다면 기도가 막힌 건데요. 이때 즉시 하임리 응급처치법을 해야 합니다. 기도가 막힌 기도 이물폐쇄 증상이 보일 때는 하임리 요법을 어떻게 실시하면 될까요? 먼저 119에 신고를 한 후에 환자 스스로 기침이 가능한 경우에는 등을 두드려서 기관지에 걸린 이물질을 뱉어내게 해줍니다. 그래도 목에 걸린 이물질이 안 나올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이 환자의 등 뒤에서 이 주먹을 쥔 손을 배꼽과 명치 중간 정도에 위치시킵니다. 다른 손으로는 주먹을 감싸고 그리고 한쪽 다리는 환자 다리 사이에 두고 다른 한쪽 다리는 뒤로 뻗어서 자세를 잡아줍니다. 이때 팔에 강하게 힘을 줘서 배를 안쪽에 누르면서 당겨줍니다. 음식물 등으로 호흡곤란을 겪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먼저 신고 후에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이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배를 누르면서 위쪽으로 당겨주는 방식으로 복부 밀어내기를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완강기란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계단이나 건물 옥상으로 대피할 수 없을 때 몸에 밧줄을 메고 높은 층에서 땅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기구를 말하는데요. 3에서 10층 이하 건물, 숙박업소나 다중이용업소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화재 대피기구입니다. 알아두면 생명을 구하는 완강기 사용법에는 완강기를 보면 보관함에서 꺼낸 후 완강기 후크를 고리에 걸고 지지대에 연결합니다. 완강기 후크를 반드시 돌려서 잠그고 안전벨트를 가슴에 착용합니다. 추락사 방지를 위해 단단하게 가슴 쪽으로 고정시키고 지지대를 밖으로 향하게 한 후 줄을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아래 보행자를 확인한 후 몸을 밖으로 향하고 내려갈 준비를 합니다.
하강 시에는 반드시 벽을 바라보고 내려가야 하고 벨트는 위로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려주세요. 안전하게 발을 딛고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왕관기 사용 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몸무게와 최대 사용 하중을 반드시 점검하고 2명이 동시 사용을 금합니다. 왕관기, 당신의 생명줄입니다. 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참사의 충격과 아픔이 가시기 도선에 불이 난 당시의 긴박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났었습니다. 당시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었는데요. 저는 지금 그 스포츠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화재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은 재난 전문가로서 어떻게 그 당시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당시 발화 원인부터 초동 대처, 진화까지 많은 부분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피해가 커졌습니다. 가령 여자 목욕탕 비상구는 창고로 쓰임에 막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피를 하지 못해서 피해가 커졌죠. 심지어 관리자 같은 경우는 혼자 도망을 가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은 더 화재에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될까요? 공공 건물은 구조가 복잡하고 이용자가 많아서 비상구나 탈출구 위치를 찾기가 힘듭니다. 때문에 평소에 갔을 때 비상구나 탈출구, 왕관기 등이 어디에 있는지 미리 찾아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화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2018년 1월에 일어났던 밀양병원 화재. 이 또한 다중이용시설 건물인데요. 화재 당시 승강기를 통해 탈출을 시도했던 6명의 사람들이 도리어 승강기에 갇혀 질식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재 시 급한 마음에 승강기를 타려고 하지만은 단전으로 승강기가 멈추거나 통내 연기가 차올라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화재 시에는 꼭 승강기 대신 계단으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승강기 대처 방법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다중이용시설은 사람이 많고 구조가 복잡해 비상시 탈출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불이 났을 때 직원이나 관리자는 빨리 불이야! 라고 소리를 치면서 대피를 강하게 명령을 하고요. 사람들을 비상구나 안전 통로로 안내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다른 근무자는 빨리 119에 신고를 한 후에 소화전이나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불길이 어느 정도 커졌을 때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길이 자신의 키보다 커지게 되면 소화기의 불을 끄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서둘러 대피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을 꼭 닫고 대피해야 불길과 연기가 다른 층으로 확산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엔 고층 건물도 많이 생겨나면서 그와 동시에 화재 시 대피 방법에 대해서 우려가 많다고 하는데요. 사실 소방 고가 사다리 차는 8층까지만 닫고 또 전국에 몇 대 없는 굴절 사다리 차량은 15층까지 높이까지만 닫기 때문에 그 이상의 층수라면 외부에서의 구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고층 건물에는 25층에서 30층마다 피난 안전 구역이 있기 때문에 평소 그런 곳을 미리 알아두었다가 화재 시에는 그곳으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고층 건물은 옥상으로 대피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옥상에서의 헬기 구조는 쉽지가 않습니다. 고층 건물일수록 옥상은 바람이 셀 뿐만 아니라 불이 나면은 이 상승 기류와 연기로 헬기 접근이 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옥상에 광고판, 물탱크, 냉각탑 같은 구조물로 헬기 착륙장이 없는 건물이 많아서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화재 시 불보다 유독가스 피해가 더 많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화재 시에는 사람이 사망하기에는 첫 번째 요인이 불이 아닌 연기입니다. 유독가스 때문인데요. 유독가스는 일산화탄소 외에 많은 유해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서너 모금만 마셔도 쓰러지게 되고요. 또 그 상태에서 2, 3분 안에 구조가 되지 못하면 사망합니다. 그럼 이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화재가 발생을 하면은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고 또 연기가 나는 반대 방향 혹은 비상구 쪽으로 최대한 몸을 낮춰 이동을 해야 합니다. 보통 유독가스는 위쪽으로부터 차오르기 때문에 바닥층에는 깨끗한 공기가 남아있어서 몸을 낮출수록 더 오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방독면을 착용을 해서 안전하게 대피하시는 겁니다. 소장님께서는 가정에서 가족 수대로 방독면을 갖춰놓고 계신다 들었는데 이처럼 미리 가정에서 화재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화재를 대비해서 소화기를 설치하는 게 필수죠. 한 개로는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2개 이상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저처럼 또 가정에서 식구 수대로 방독면을 준비해 두시거나 또 화재 경보기를 설치해 두시면 화재 시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제 화재가 일어났을 때 대비를 정확히 하기 위해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 가정용 분말식 ABC 소화기입니다. 먼저 안전핀을 뽑은 후 바람을 등지고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해 뿌리는데요. 불이 난 지점에 골고루 넓게 뿌려야 하고요. 불 자체보다는 점화원에 직접 뿌려야 합니다. 방독면은 아직 사실 구비하신 분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사용법도 잘 모르실 텐데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화재 대피용 방독면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방독면을 착용한 후에 유독가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목조인 끈을 조여주시고요. 호흡 필터를 입과 코 부위로 밀착시킨 상태로 대피를 합니다. 요즘에는 손쉽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담요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소방담요인데요. 이 담요는 불에 타지 않는 불연 소재로 만들어져서 화재 시 화원을 덮어서 초기 진압하는 소화 도구입니다.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소방포를 꺼낸 후 불이 난 자리에 덮어서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꺼진 것 같다고 급히 들어올리면 불길이 다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해야 합니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승강기는 절대 이용하시면 안 되고요. 피난 안전구역으로 대피하거나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를 제거해 옆세대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화재 대비를 위해서 각 가정마다 화재 경보기와 2개 이상의 소화기를 꼭 설치해주세요. 소화기는 안전핀을 뽑아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방독면을 착용할 때는 연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착시켜서 착용해 주시고요. 펼친 소방포를 불이 난 자리에 덮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지난 2017년 11월 포항 일대에서 발생했던 지진 기억하고 계신가요? 당시 학교 및 공공시설 그리고 아파트까지 건물이 붕괴되고 또한 균열이 일어났던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가장 이슈가 됐던 한 아파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도 이 아파트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기억하죠. 당시 지진의 충격으로 이 피사의 아파트처럼 4도 이상 기울고 벽과 기둥이 파괴가 돼서 붕괴 위험이 큰 상태입니다. 다행히 입주민들의 피해는 없어서 다행이지만은 만약 지진의 강도가 세면은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도 그 대처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진이 나면은 집안 액상화 현상이 나기 때문에 집안이 이제 가라앉고 건물 자체가 기울어지거나 혹은 뒤집혀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태죠. 지진이 나면은 저렇게 위에서 이제 낙하물들이나 구조물들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피를 할 때는 머리를 손으로 감싸고 지진이 끝난 후에 대피를 해야 합니다. 네, 특히 1층 같은 경우는 그 충격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더 이렇게 파괴되는 현상이 더 심해지고 특히 저쪽으로 보면은 입구 현관문이 틀어져 갖고 문이 이제 열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피할 때 항상 이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대피 준비를 했다가 지진이 끝나면 그때 대피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데 평평하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일단 한눈으로 보기에 또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이 건물 앞보다 뒤쪽이 상당히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눈으로 봐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컵을 이용해 갖고 나도 이렇게 이제 굴러가고 있죠. 지금도 사실 붕괴 위험이 크고 빨리 대피를 해야 되는 거죠. 현재 이곳은 지진 피해에 따른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거주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더 이상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여진이 계속되고 있죠.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실까요? 지진 당시에 찍힌 CCTV 영상을 보면 정말 아찔한데요. 소장님, 사실 지진이 닥치면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떠오를 것 같아요. 그럼 대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실내에서 지진이 나면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춘 후에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을 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때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신속히 대피를 해야 합니다. 만약 승강기가 아니라도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서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려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서도 근처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만약 바깥으로 대피를 하지 못했을 때에는 건물 붕괴 위험이 크기 때문에 건물 내에서 그나마 가장 튼튼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하니 생존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건물 내에서는 튼튼한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가 있을까요? 먼저 화장실은 격정이 단단한 구조로 좀 더 튼튼하게 돼 있고 또 물이 있어서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건물의 하중을 견디는 주 기둥 근처나 승강기 주변, 계단도 빈 공간이 많고 또 구조가 복잡해 건물이 붕괴가 되어도 삼각형 모양의 생존 공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동 중인 자동차 안에서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운전 중에 지진이 발생을 하면은 자동차의 타이어가 펑크가 난 듯이 돼서 핸들이 불안정하게 되고 또 차가 흔들립니다. 그럴 때는 핸들을 꼭 잡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서 길가로 세워야 합니다. 그럼 차가 터널이나 다리 위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터널 안이나 다리 위, 고가도로 위라면 멈추지 말고 천천히 운행해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나라 터널과 교량 중에는 오래돼서 낡고 또 내진 설계가 안 된 곳이 많아서 위험하기 때문이죠.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우고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외부에는 떨어지는 건물 잔해나 유리 조각, 끊어진 전선 등으로 위험할 수 있어서 오히려 차 안이 안전할 수 있는데요. 라디오를 통해 상황과 정보를 듣고 차를 듣고 대피할 때는 문을 잠그지 말고 피신을 해야 합니다. 만약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그때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버스나 전철을 타고 있을 때에는 전철이 갑작스레 멈추거나 탄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승객들은 손잡이를 꽉 잡고 힘들다면 차례 바닥에 주저앉아야 합니다. 서 있을 때 넘어지는 것보다는 충격이 적기 때문인데요. 이동이 멈췄을 때는 서둘러 문을 열고 나가면은 넘어지거나 낙하물로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다시 움직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 부쩍 지진으로 인해 생존 배낭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도대체 생존 배낭이 뭔가요, 소장님? 생존 배낭은 한마디로 일상에서의 구명조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큰 재난에서는 정부나 119로부터 구조가 바로 되기 힘들고 또 대피소 내부에도 아무런 물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럴 때 2, 3일간 개인의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 것을 생존 배낭이라고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존 배낭, 어떻게 꾸려야 할까요? 먼저 아무 배낭이나 준비하시고요. 딱 3가지만 챙겨서 넣으시면 됩니다. 첫째가 물과 식량, 둘째가 보온용품, 셋째가 생존용품입니다. 비상식량으로는 생수 2~3병과 초코바, 초코과자, 건빵, 통조림 등입니다. 라면은 유통기한이 짧아서 좋지가 않고요. 참치캔은 최대 7년간 보관할 수 있는 좋은 비상식량입니다. 그리고 한여름에도 야외에서는 춥고 저체온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체온을 보온할 수 있는 옷과 스웨터, 우비나 바람막이 자켓, 등산 자켓을 넣고 또 머리를 보온할 수 있는 모자나 비니, 마스크도 준비합니다. 세 번째가 생존용품들과 비상시 야외에서 요긴한 것들인데요. 손전등, 라이터, 멀티툴, 나침반, 호루라기, 구급약, 라디오와 생활무전기입니다. 생활무전기는 재난 상황에서 가족 간 통화가 안 될 때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존 배낭은 가족 수에 맞게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도 작게나마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 중에 지진이 발생했다면 차를 천천히 길가로 세우고 진동이 멈출 때까지 차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었다면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지진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72시간 생존 배낭에는 딱 3가지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비상식량과 식수, 그리고 체온 유지용품, 손전등, 구급약과 같은 생존용품들입니다. 생존 배낭을 준비할 때 주의하실 점도 있는데요. 생존 배낭은 최대한 가볍고 작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저지대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건물 1,200여 채가 침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2018년 한반도를 휩쓸었던 태풍 훅레이. 경북 영덕군에만 이틀 동안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가장 많은 이재민이 소출을 했습니다. 소장님, 아무래도 바닷가 인접 지역이 가장 피해가 클 것 같은데 그럴 땐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바닷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태풍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가장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가령 어선이나 어구, 어망 같은 경우는 무트로 인양을 하거나 단단히 고정을 시키셔야 합니다. 바닷가와 가까운 저지대는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 중 하나인데요. 물폭탄이 쏟아졌을 때 지붕 바로 아래까지 물이 차올랐다고 합니다. 소장님, 그러면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지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태풍 경보 시 지하 주차장이나 하천변에 있는 차들은 미리 고지대로 이동을 시켜 놓으시고요. 만약 대피를 하실 때는 집 안에 있는 전기 콜센터를 꼭 꺼놓으셔야 합니다.
대피 후 집으로 돌아오시면 주택이나 담장이 파손이 됐거나 침수가 됐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만약 1m 이상 침수가 됐다면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안전 진단을 받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매해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태풍이 오기 전에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태풍 예보가 있을 때는 해당 지역 여행이나 등산, 출장을 미루거나 자제하시고요. 또 집 주위에 흔들리는 것들이나 간판, 화분 등이 있으면 고정하거나 치워주셔야 합니다. 집 근처에 뚝이나 지방이 있다면 수위도 수시로 확인을 하고 또 비상시에 대피할 만한 고지대나 안전지대를 찾아보시고요. 또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태풍이 올 때 아파트 거실창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또는 신문지를 물에 적셔서 붙여놓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방법이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물에 적신 신문지는 금방 말려서 소용이 없고 또 테이프를 붙이는 것도 늘어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집니다. 효과적인 방법은 유리창과 창틀이 만난 틈에 신문지를 접어서 끼우거나 또 테이프를 내려서 붙여서 흔들거리지 않게 하는 건데요. 이때 창틀이 흔들리면 유리창이 훨씬 더 깨지기 쉬워집니다. 또 커튼을 쳐두면 창문이 깨져도 파편이 안으로 들어온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닥쳐서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또 그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야외는 비바람으로 인한 낙하물 위험이 있어서 실내에 머무르시고요. 또 만약 나가실 때는 우산보다는 우비를 입으시고 옷이 펄럭거리면 바람의 저항을 더 받아서 위험하더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태풍만큼이나 천둥이나 번개로 인한 피해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벼락 칠 때 시계 같은 금속 액세서리 이런 거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몸에 지닌 금속 물체는 큰 문제가 없는 반면 벼락은 높은 곳이나 뾰족한 곳에 먼저 떨어지는 특징이 있어서 우산이나 낚싯대, 골프채, 등산 스틱같이 길고 뾰족한 물체를 들고 있으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야외에서 갑자기 번개가 칠 때 자동차로 이동 중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벼락이 칠 때 가장 안전한 자세는 바로 몸을 최대한 낮게 웅크리고 있는 건데요. 반대로 앉거나 땅에 엎드리고 앉아 있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땅을 타고 온 전류에 감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차량에 번개가 맞아도 차 표면을 타고 땅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차 안은 의외로 안전합니다. 따라서 시동을 끄고 창문을 모두 올리고 차 안에서 대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피 후 집으로 돌아오면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담장이 파손이 됐는지 또 침수가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파손된 시설물이 있다면 정부와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10일 이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 침수된 음식과 식재료는 식중독 위험이 크기 때문에 되도록 끓여 먹거나 조금이라도 오염된 것은 바로 버려야 합니다. 태풍 발생 시 갑자기 물이 불어났을 때 그때 인명피해가 많은데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네, 정확한 정보 확인이 우선입니다. 먼저 일기예보를 확인 후 내가 사는 지역도 해당되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기 전에 집 주위 배수구나 하수구 입구가 오물과 흙, 쓰레기로 막혀 있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집이나 또는 주위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신속하게 고지대나 건물 위, 옥상 위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대피할 때는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기나 가스를 차단을 해야 합니다. 거리에 물이 조금이라도 찼다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 입갑판 주위로 가는 건 피하시고요. 맨홀 뚜껑도 하수 역류로 인해 열려있기 쉬우니 조심해야 합니다. 태풍을 대비하는 방법. 정전을 대비해서 손전등과 양초를 준비해 주시고요. 자동차는 고지대로 이동시키고 창틀은 신문지와 청테이프로 단단하게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태풍이 닥치면 전기 제품의 스위치를 끄고 콘센트를 빼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평소 배수구와 하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관리해 주세요.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날 때는 신속하게 고지대로 대피하고 전신주나 가로등, 입간판 주위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영국 런던 의사당 주변에서 행인을 노린 차량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2017년 3월 22일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테러. 당시 현장에 있던 한국인 4명도 부상을 당했는데요.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있는 카지노 복합 리조트. 한국인이 많이 찾는 해외여행지인 필리핀. 2017년 6월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의 한 리조트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합니다.
현장에서 대피하던 한국인 5명이 다쳤고 한국인 1명은 대피한 후에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해외 여러 사례를 보면 특히 이 체육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테러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럼 공공건물에서는 어떻게 테러에 대처해야 될까요? 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공공건물과 일반 시민들을 노린 일명 소프트 타겟 테러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큰 폭발음이 들리면 즉시 바닥에 엎드리시고요. 손으로 머리를 감싸야 합니다. 그리고 낮은 자세를 유지한 채 즉시 반대 방향으로 대피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테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소장님, 이제는 테러가 전 세계적으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미리 확인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는 먼저 외교부의 국가별 여행 경보 단계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행 유의 국가, 여행 자제국, 그리고 철수 권고나 여행 금지 구역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 여행 금지 구역으로 여행이나 치료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지에서 비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미리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현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는 영사 콜센터가 있는데요. 영사 콜센터는 해외 사건과 사고 관련 사항은 물론 각종 영사 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있고요. 또 긴급 상황에서 통역 서비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지 교민들이 주로 접속해서 정보를 나누는 SNS에 가입해서 실제 위험 정보와 현지 안전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장님, 그럼 내가 폭탄 테러 현장에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큰 폭발음이 들리면 즉시 바닥에 엎드려야 합니다. 손으로는 귀와 머리를 잡고 불길과 연기, 시설물 붕괴를 주의하면서 폭발 소리 반대 방향으로 낮게 엎드린 자세로 대피를 해야 하는 거죠. 그때 구조대를 노린 2차 폭발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폭발 현장으로 다가가서는 안 되고요.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테러 현장에 있다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정말 패닉 상태에 빠질 것 같은데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좁은 통로로 갑자기 몰리면 서로 밟히고 쓰러져서 더 위험한데요. 2017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는 축구 관중들이 이제 폭죽 소리에 의해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져서 1,500명이 다쳤습니다. 그럴 때는 무리해서 빠져나와서 벽에 붙거나 혹은 다른 통로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대피할 때 또 주의해야 될 점이 따로 있을까요? 대피할 때는 가방과 소지품을 챙기지 말고요. 최대한 빨리 이 맨손으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소지품은 무엇에 걸리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진행을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또 양손이 자유로워야 문을 열거나 장애물을 타고 넘거나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또 미리 비상구나 안전 탈출구를 확인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외에서는 최근 총기 테러가 자주 발생하고 한국인 관광객들도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럴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총기 테러 현장에서도 몇 가지 원칙만 알아두면 생존 확률을 크게 높일 수가 있는데요. 영국의 국가 대테러 안전국의 테러 시 생존 매뉴얼에 따르면 첫 번째 원칙은 바로 테러 발생을 하면 빨리 도망가라입니다. 소장님, 그런데 도망가는 것도 사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총소리가 나면 신속히 엎드린 후에 총소리가 난 곳이나 범인을 확인한 후에 그 반대편으로 최대한 빨리 뛰어 도망가야 합니다. 슬리퍼나 하이를 신었다면 벗어서 맨발로 뛰어야 하고요. 창문에서 아래로 뛰어내리거나 유리창을 깨고 달아나는 것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원칙은 어떤 건가요? 두 번째는 숨어라입니다. 도망이 힘들면은 다른 장소나 은폐물, 또 두꺼운 벽 뒤로 숨고요. 또 실례라면은 문을 닫은 후에 무거운 물체로 문을 막고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면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빨리 신고하는 게 중요하겠죠? 안전한 곳을 찾았다면 빨리 경찰에 신고해 어디에 몇 명이 갇혀 있는지, 또 테러범이 몇 명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무기는 어떤 걸 갖고 있는지 빨리 알려야 합니다. 신고 후에도 휴대전화는 무음이나 진동을 해놓고요. 경찰이 도착한 후에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고 경찰 지시에 따라서 손을 들고 천천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소장님, 혹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테러 대처법도 있을까요? 파리 테러 현장에서는 이 테러범들이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확인 사살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누워서 죽은 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총격을 피해서 영화처럼 지그재그로 달리는 것도 잘못된 방법인데요. 속도가 느려져서 위험할 수 있고 또 몸을 너무 숙여도 자칫 넘어질 우려가 큽니다. 최단 거리를 빠르게 달려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서 국가별 여행 경보 단계를 꼭 확인하시고요. 영사 콜센터 이용 방법도 미리 확인하세요. 내가 만약 테러 현장에 있다면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벗어나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테러 대처법. 절대로 누워서 죽은 척하지 않아야 합니다. 차 문짝 뒤에 숨지 않습니다. 지그재그로 달리거나 몸을 너무 숙이지 않고 빠르게 대피해야 합니다. 이 올여름은 114년 만에 최악의 여름으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을 모두 경신했습니다. 2018년 한반도를 강타한 폭염은 우리나라 기상관측 사상 가장 높은 41도까지 올라가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유난히도 폭염과 관련된 재난 문자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 폭염주의보는 언제 내려지는 건가요? 폭염은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가 발령이 됩니다. 폭염 때는 밤에도 열대야 때문에 밤잠 설칠 때가 많은데요. 이 열대야는 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의 무더운 밤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농촌보다는 도시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건물 또는 차량에서 발생한 열과 또 포장된 도로의 복사열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폭염 때는 온열 환자들도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폭염 대비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무더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하시고요. 생수나 이온 음료를 마시며 탈수증을 예방을 해야 합니다. 또한 여름철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는 가장 더운 시간으로 실외 작업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좋으시고요. 만약 이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또 물병을 반드시 휴대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에는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오랫동안 방치된 것은 먹지 않아야 합니다. 여름철 무더위가 지속되면 이와 관련된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는데요. 소장님, 폭염 때 특히 조심해야 될 더위 질병은 어떤 게 있나요? 여름철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일사병과 열사병을 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일사병은 더위와 강한 햇볕에 오래 노출될 경우 일시적으로 체온을 조절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증상으로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어지러움증이나 두통을 느끼고 열이 나거나 구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열사병은 어떻게 일어나나요? 이 열사병은 덥고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오래 하거나 또 야외에서 운동을 한참 할 때 나타납니다. 몸의 열에 배출이 안 돼서 40도 이상 넘는 고열에 피부도 뜨겁고 또 호흡 곤란, 맥박 이상, 실신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고열은 또 뇌에도 치명적이어서 깨어나도 후유증이 심합니다. 그럼 일사병과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에 걸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선 체온을 최대한 빨리 내려야 하는데요. 옷을 풀고 얼굴과 몸을 찬물로 적시는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또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 얼음주머니를 대줍니다. 야외라면은 하드를 가져와서 사타구니나 겨드랑이에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또 온몸을 얼음의 욕조에 넣거나 또 문지르는 것도 이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갑자기 피부 땅구멍이 수축이 되면 오히려 열 배출이 안 돼서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정신을 잃었을 때는 물이나 또 약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렇게 응급 조치를 한 후에는 빨리 119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열 질환자들을 보면 유독 노인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럼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 노인분들은 체력이 떨어져서 땀 배출이 잘 안 되고 또 혈압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한낮의 노동이나 반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전국에 이 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무더위 쉼터가 4만 5천 개 이상 있기 때문에 평소 이 근처 위치를 확인한 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의외로 이 아이들과 애완동물들이 위험한데요. 아이들의 경우는 이 체중이 작고 또 키가 작기 때문에 지면에 이 뜨거운 열기를 어른보다 5배나 더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애완견도 낮에 데리고 나가는 것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면이 햇볕에 달궈지면 70도까지 오르는데요. 애완견의 발이 데일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폭염 때는 자동차 화재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무더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이 무더운 여름에는 차 실내 온도가 80도까지 오르고 또 엔진룸의 온도도 300도까지 치솟기 때문인데요. 화재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예방 점검이 이제 중요한데요. 운행 전 냉각수나 오일, 타이어 상태를 점검하고 엔진룸에 쌓인 먼지와 기름 찌꺼기 등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또 차 안에 이 라이터, 부탄가스통, 배터리 등을 두면 이 뜨거운 햇볕에 열을 받아서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치우셔야 합니다. 작년 폭염 때 차 안에 아이를 방치했다가 안타까운 사고도 많았습니다.
한여름 이 뙤약볕이 내리치는 낮 동안에는 이 차 안에 뭐 어린아이나 애완동물을 잠깐 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이 한낮에도 10분만 있으면은 차 안의 온도가 8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이죠. 햇볕이 가장 뜨거운 낮 시간에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외출 시엔 햇볕을 가려주는 모자나 양산을 꼭 착용하시고요. 특히 폭염에 취약한 노인, 어린아이, 반려동물은 외출을 삼가야 합니다. 온열 질환 대처 시 온몸에 얼음을 문지르는 건 삼가해주세요. 피부에 땀구멍이 수축돼 오히려 열 배출이 안 돼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조치 후 119에 신고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한여름 차 안은 8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을 방치하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세요. 하늘이 온통 뿌옇고 사람들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주말 내내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는 야외에 5분만 서 있어도 입안에서 쓴맛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최근에는 마스크를 낀 채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해마다 거듭하고 있는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저도 이런 날씨에는 꼭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곤 합니다. 잠깐만요. 일단 마스크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용 황사 마스크를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구입 시에는 꼭 이런 의약 외품이라는 문구와 KF80 또는 KF94라는 표시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KF는 코리아 필터의 약자로 평균 0.6 마이크로미터의 미세 입자를 80% 이상 차단을 하면은 KF80, 94% 이상 차단을 하면은 KF94라고 합니다. 네, 저처럼 이렇게 일반 마스크 착용하는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럼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우리 몸을 안전하게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는 방법 함께 알아보실까요? 소장님, 미세먼지는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우리 인체를 위협하는 걸까요? 이 미세먼지란 이 입자 크기가 10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미세먼지의 해기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질이 이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연료를 태우고 나오면은 그 블랙 카본, 즉 검댕이입니다. 여기에 중금속과 황산화물이 뭉쳐져서 인체에 더 유독합니다. 그럼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먼지를 가리키는 게 맞나요? 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로 구분을 하는데요. 미세먼지가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약 6분의 1 정도라고 하면은 이 초미세먼지는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약 20분의 1 정도의 크기로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입니다. 이런 미세먼지가 인체에 유입되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이 미세먼지가 비염, 천식, 독감 같은 호흡기 계통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 미세먼지가 이 기도와 호흡을 통해 뇌로 들어가 뇌졸중과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또 눈의 각막을 빨리 손상시키고 귀에 들어가서는 중이염을 일으키기도 하며 또 혈액에 침투해서는 임신 초기 산모와 태아에게도 위험합니다. 미세먼지는 등급에 따라서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나뉘더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나뉘며 또 그때마다 행동 요령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 미세먼지 농도가 31에서 80 마이크로미터일 때는 보통, 81에서 150 마이크로미터일 때는 나쁨, 151 마이크로미터 이상일 때는 매우 나쁨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 나쁜 날에는 어린이, 노인, 천식 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의 경우는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제한을 하고요. 또 황사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평소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처하는 방법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외출할 때는 식약처 인증을 받은 황사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외출 후 복귀할 때는 이 현관 앞에서는 온몸을 털고 난 뒤에는요, 깨끗이 샤워를 하고 양치하는 게 좋습니다. 또 평상시에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차와 물을 수시로 마시고 또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시엔 보통 외출을 자제하라고 하는데요. 그럼 소장님, 실내는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실내 놀이터, 지하 상가, 극장, 지하 주차장 혹은 지하철 역사 같은 곳은 더 오염되고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는 또 차가 많이 다니는 큰 돌에 가까울수록 농도가 높아지는데요.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에서 나오는 분진이 실내에 침투합니다. 특히 교통이 집중되는 사거리가 훨씬 위험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창문을 열어 환기나 청소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실내 환기는 중요하죠. 특히 바람이 세지 않는 날 하루 3번 정도 환기를 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때라도 요리 직후에는 굉장히 고농도가 있기 때문에 잠시 환기라는 게 좋습니다. 청소할 때는 마스크와 안경, 머리에 스카프를 착용하고 또 진공 청소기보다는 물걸레질이 좋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실내 공기 정화용으로 식물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입이 넓은 식물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폴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부유세균들을 흡착하고 없애는 공기정화 기능이 탁월한데요. 공기정화 식물에는 행운목, 산세베리아, 고무나무, 수특히, 잉글리시 아이비 등이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작은 미세먼지는 인체 유입 시 비염, 천식, 독감 같은 호흡기 계통의 문제를 일으키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세먼지 발생 시 착용하는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가 아닌 식약처 인증을 받은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번 시간에는 민방위 단위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는 많이 들어보셨어도 민방위 단위대는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민방위 단위대는 민방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원 규모에 따라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로 나누어 운영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위대의 가장 작은 단위인 분대는 20명을 기준으로 5명씩 팀을 이루어 상황 전파, 대피 통제, 인명 구조, 소화, 총 4개의 분대로 운영됩니다. 만약 자원이 20명 미만일 경우에는 인근 지역과 통합하여 운영됩니다. 단위대마다 대장은 통장, 이장이 담당을 하고 직장 민방위대 대장은 사장 또는 사장이 임명한 직원이 담당합니다. 선정된 단위대장의 첫 번째 임무는 민방위 대장, 대원의 임무와 역할을 숙지하고 고지 및 수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대원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민방위대 동원령이 발효되면 사이렌이나 전화 등 각종 수단을 이용해 민방위 대원을 동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민방위 단위대와 대장의 임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속한 분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속한 분대의 초동, 대응, 복구, 각 단계별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구 분대는 초동 단계에서 장비와 자재를 수령해서 홍수로 제방이 범람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마제를 쌓고 도로 유실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물골 작업을 합니다. 또 농작물 유실을 예방하고 소형 선박의 출항을 통제합니다. 대응 및 복구 단계에서는 대피소 주변에 물골 작업을 하고 범람이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강풍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미리 살펴보고 폭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활동을 실시합니다.